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저녁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자, 외교라는 것이 국가 간 교류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원칙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가, 이걸 잘 세매야 하는데요. 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리 대통령이 들고 간 선물이었죠. 공동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일본은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아직입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습니다. 또 한일의 경제단체가 한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이 일본은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자, 굳이 사과, 사죄, 반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사과 한 번 더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준 것일까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본 관방상이 한일 위안부 협정의 이행,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제반 한일 현안을 다루면서 독도도 언급했다는 일본 쪽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니까 더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어제 있었던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끝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뭐 어젯밤부터 쏟아지는 뉴스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어제 오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외교, 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관계 개선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자, 박 기자님 먼저 핵심 내용을 한번 추려주시죠. 네, 어제 85분 정도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각의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 그런 기초한 발전을 통해서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다.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또 이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강제 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네. 기시다 총리도 별도 발표문에서 이번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명시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그러니까 일본 내각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는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사과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이거를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상회담 앞서서 속보로 나온 소식이 있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또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철회, 또 양국 체계에 어떻게 보면은 재계가 참여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이런 것도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일정을 따라가 보죠. 저녁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이후 만찬이 이어졌고요. 저녁 시간에 이제 두 사람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또 이제 식사는 부부 동반으로 했는데 이후 친교 시간을 두 정상만 가지고 화합주를 나눴다. 네. 자, 독대는 관례상 이례적이다. 자, 어떤 이제 전개가 펼쳐졌나요? 그 사실은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게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네네네. 1박 2일 일정의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총리 관저에서 관계자가 배석을 해서 총리 주최 만찬을 진행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는 2대2 그러니까 이제 부부 동반 그런 예. 만찬으로 진행이 됐다. 이게 이례적이라는 게 뭐 일본 언론이나 우리 외교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이 일본 정부에서 기시다 총리가 환대를 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2차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래된 오므라이스 식당 거기서 2차를 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배석자 없이 두 정상이 독대를 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술잔까지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메뉴를 보니까 오므라이스에 이제 일본 생맥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주와 일본 전통주인 고구마 소주가 이 식탁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맥주를 마시다가 한일 관계 융합과 화합의 취지로 한국 소주를 같이 마셔보자 이런 제안으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이른바 뭐 저희가 부르는 소맥. 네. 이 네. 마시는 시간도 있었고요. 기시다 총리가 소맥을 맛보고 나서 한일 우호의 맛이 정말 맛있다. 네. 이렇게 감탄한 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주 고구마 소주도 한 잔씩 나눠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전해지는 게 1965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제 임기 중에 한일 관계가 가장 좋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고 한편 뭐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일본 총리 숙소 총리 공저에서 화과자를 만들며 말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전해주신 내용은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이 기시다 총리의 사죄 표현을 포함해서 일본 측에 좀 성의 있는 호응이 이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연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전에 언론과 우리 대통령실이 대표적인 성과 일본의 호응으로 꼽았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역대 내각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계승한다. 과거 담화들 이런 표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죄 표현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은 역대 내각 인식에 대한 계승 의지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표명이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 수출 규제 해제, 지소미아 정상화, 그리고 G7 초청까지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일본 측에서 어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죄 표현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성의 있는 호응이 더 나왔느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요. 네네. 일단은 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도 어제 그 기시다 총리의 일본 측 기자회견문 입장문을 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네네. 그때 우리 총리가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게 이제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역대 내각 인식마저도 계승한다는 표현을 어제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보긴 좀 어려운 또 측면이 네. 있고 그만큼 일본이 지금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저어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또 기시다 총리가 이 수출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만 말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이 해제를 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어제 일본 경산성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WTO를 중단하고 그리고 제3국 유출을 포함한 이런 제도 운용 실태를 검증해보니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제해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경산성 발표에 따르면. 네네. 사실 이 부분도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사실 들어줘서 네. 해제가 된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일본의 호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한국이 너무 일본의 다른 강제징용과 관련 없는 부분들까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자, 지소미아의 또 정상화 선언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이제 이 무역 보복 때문에 우리가 취했던 조치를 그렇습니다. 정상화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일본 측에 대해서 좀 풀어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한일 정상이 기존 갈등 현안을 좀 빠르게 마무리 짓고 그 새로운 협력 관계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이 문제가 됐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 추가적인 호응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자, 박 기자님. 네. 이제 국내외 여론도 이 동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의 반응이 오늘 아침에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 여당의 여건에 대해서 반응을 회의 때만 내놓곤 했는데요. 오늘 그동안 봤던 발언 중에 제일 뭐 강한 어조로 비판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오므라이스 한 그릇의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다. 이런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반응 중에 비판 여론을 좀 가지고 와서 네. 좀 비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또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 실색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하수인으로 대한민국을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또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 수출 절차 간소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 이 리스트 회복 같은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는데요.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야가 여론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을 만드느냐 이런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포함해서 방일 일정이 진행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다음 주 내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렇게 좀 정보를 잘 정리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뭐 여야 입장은 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본다면 결국 저희 국민들의 판단, 평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외신들 보니까 이제 이 서방 언론들은 환영 일색인 것 같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하는 또 입장을 내놓은 네.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이 이제 일본 방문 이틀째인데 아직 일본에 있습니다. 이 연구원님 어떤 일정 남아 있습니까? 오늘은 이 경제 교류 에 조금 집중된 네네. 일정을 보냅니다. 일단은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등 양국의 교류를 담당하는 정관계 인사들 만나고요. 여기서 이제 아소다로 전 총리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곧 취임하는 스가 요시대 전 총리와도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계 인사들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역시 재계 인사들에게 경제 협력의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리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던 일정인데요. 게이오대에 방문을 해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래 청년들의 한일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강연을 갖고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또 오늘도 일본발로 쏟아져 나오겠죠. 일단 오늘 대통령 내외가 들어오고 주말이 되게 되는데 아마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방일 중에 북한은 계속 뭐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제 아침 일찍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지켜보면서 한미연합 연습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이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도발을 계속할 걸 분명히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요. 네.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거다. 언급하면서 이 ICBM 발사의 목적이 한미 견제에 있었다. 이건 사실상 내비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거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 어떤 무력 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전략 무력의 신속 대응 태세 유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한미일이 결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도 도발을 이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한미일이 더 결속이 되고 결속이 또 되다 보면은 북한은 더 이제 도발을 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긴장 상황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안 보인다. 이런 것들 네. 국제 정세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까지 맞물려 가지고 또 중국과 대만 문제까지 맞물려서 이 신냉전 체제 모습 이게 좀 공고하게 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무한 궤도가 어디서 좀 이제 끊기게 될지 또 끊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이 ICBM과 관련해서 군 당국으로부터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님 오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래는 이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당국자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를 받고 네네. 이게 화성 17형이라 그러는데 구체적인 재원을 좀 보고를 받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자유해방패 연합 훈련 그리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관련 보고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요. 네. 이 야당에서 이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이 팻말을 들고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이 한기호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이 네네. 한기호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그 팻말을 좀 내려달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국방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대로 지금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피켓 내용이 뭐냐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네네.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그 팻말을 의원들 자리에 있는 그 노트북에 붙여가지고 어제 정상회담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붙여서 그러고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이때까지 피켓을 한 번도 붙여놓고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떼라. 민주당이 뗄 수 없다고 하니까 회의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역사적 교훈에 관한 건데 왜 이걸 못 붙이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보겠다라는 게 국방위의 생각이니까 아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꼬이다 보니까 국회 상황도 지금 뭐 한일 관계 문제 또 북한 도발 문제 여야 간의 또 정쟁 이게 엎치고 덮쳐서 복잡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금요일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를 오가기는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사고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이고요. 청북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는데요. 4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은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이고요.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반포에서 마포대교 사이 정체고요.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도 차가 많은데요.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그제부터 참 이게 관심이 많이 쏠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 전두환 씨 손자의 이 폭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두환 씨 그 또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씨의 손자죠. 바로 이제 핵심의 인물입니다. 전우원 씨가 자, 오늘 새벽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도중에 환각 증세를 보였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 기자님? 네, 전 씨가 오늘 오전 5시쯤 자신의 SNS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바로 이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약을 하고 범죄자들을 잡겠다. 범죄자 중에 저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잡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방송 도중에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요. 네. 그리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한국어와 뭐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네네.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환각 증세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몸을 심하게 떨고 땅바닥에 방바닥에 구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방송 중이던 그 방으로 들어와서 전 씨를 끌어내면서 방송이 종료가 됐고 네. 근데 지금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고요. 네네. 또 전 씨의 SNS 계정도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해 게시물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정이라서 삭제가 된 게 아니냐 추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경찰에 이제 잡혀간 게 아니냐, 체포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왔었는데 우선은 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아니고 병원에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은 이송된 상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발로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후의 문제는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연일 전 씨 일가의 비자금, 검은 돈 의혹을 폭로하고 있었잖아요. 네. 자, 어제는 비자금, 돈 세탁에 가담한 인물과 기업까지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네. 이 전두환 씨의 이 손자가 얘기하고 있는 의혹들, 특히 비자금 관련된 이게 얼마나 믿을만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일정 부분 실제 사실과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다. 네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돈 세탁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SNS에 이제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이 비자금 세탁에 가담한 기업과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IT 보안업체 웨어밸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웨어밸리의 대표는 손삼수 대표라는 사람인데요. 네. 전두환 씨의 비서를 지낸 육사 출신 전직 군인입니다. 원래는 2001년에 저 손자의 부친이죠. 전재용 씨가 설립한 회사인데 어허. 2003년 10월에 이 현 대표인 손삼수 씨가 인수를 했고요. 가져갔고요. 2013년에 전두환 일가의 그 미납된 추징금을 추징하려고 했던 특별 환수팀이 네. 이 웨어밸리의 비자금 유입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비자금이 확인돼서 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이 웨어밸리 회사로부터 5억 5천만 원 가량을 환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미 이 웨어밸리라는 회사는 비자금 세탁 의혹에 연루가 돼 있고 일부는 확인됐던 회사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 전두환 씨 손자의 이 폭로에 의하면요, 전두환을 돌보던 보호하던 경호원들에게 지급된 돈으로 그 경호원들 중 일부가 이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네. 바로 이제 손삼수 씨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사의 비상장 주식 지분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16년에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올 노역을 살고 왔을 때 네. 나온 다음에 돈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그 주식을 웨어밸리 주식을 새엄마인 박상아 씨에게 양도하라고 해서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전두환 씨가 돈을 경호원 또는 이 손삼수 씨 측에 줘서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네. 그 회사의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네네네. 일종의 돈 세탁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그런 건이 또 하나뿐이겠는가 하는 이제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전두환 씨의 검은 돈 관련 폭로가 나오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었어요. 전두환 추징 3법.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네요. 네, 지금 전 씨 일가는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뭐 200억 원이 넘는 그 가운데 네네. 900억 넘게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뭐 당장 환수는 어렵지만 범죄 혐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언급해드린 전원 씨가 계속해서 폭로한 내용이 뭐냐면 연희동 자택에 정말 현찰 채권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순자 씨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게 아주머니들의 그러니까 연희동의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그다음에 뭐 여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두환 추징 3법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밖의 재산을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현재 국회 법제사법에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법 범죄 이 몰수 특례법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유기용 의원 같은 경우는 양심 고백이 있지 않았냐 이거는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서 우리가 검은 돈 회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여론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면 네. 소급 적용 문제가 되겠죠. 예. 과연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걸 적용해서
이 검은 돈이 있다면 환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로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좀 겪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이게 당헌 80조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영권님,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실제로 이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경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작년 8월 전당대회 당시 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 중에 하나로 꼽혔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네. 단 정치 보복 등 부당한 탄압으로 확인이 되면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노웅래 의원, 네. 기동민 의원 등 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검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적 수사다. 야당 표적 수사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옹호론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당직 정지라는 걸 아예 삭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이 때문에 그 조항 당직 정지 자체를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우리가 방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따가 훨씬 더 이따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 공천 같은 문제들 네네. 당장 총선 공천 제도 같은 걸 확정한 다음에 천천히 논의를 해야지 지금 하면 무리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언론 인터뷰 라디오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당직 정지까지 부정부패를 절단하겠다. 이런 거듭나겠다는 표현을 해놓고 이거를 다시 적용 안 하겠다고 하면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조응천 의원은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박 기자님 사퇴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응천 의원님 어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 단계적 퇴진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연말은 너무 멀다.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질서 있는 뭐 퇴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가을. 최소한 가을 늦어도 뭐 연말 이런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의 생각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땐 거의 침몰 직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에 대해서 또 당내 또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내부 소통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된 이 비명계 뭐 이른바 칠적으로 낙인 찍은 포스터 이게 좀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클지 아니면은 질서를 좀 만들어가자 그리고 당직 개편 정도로 우선은 봉합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힘을 얻을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네, 뭔가 논의를 빠르게 공개적으로 해서 대안을 내고 중지를 모으고 해서 가야 할 텐데 계속 잡음만 나오면 수습은 되지 않고 어수선해지기만 하겠죠.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요, 이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이 올해 2월 2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2개 컴퓨터와 11개 캐비넷에서 문서 63,824개를 가져갔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설명이에요. 네. 또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의 글이었으니까 16일부터 이때는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생각은 뭐냐면 이건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건 아닌지 걱정이다. 근데 압수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 노린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계속 표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진행됐던 대북 사업, 뭐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이 경기도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김동연 지사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상관없이 뭐 지금 쓰이고 있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자신의 업무용 PC까지 열어볼 정도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좀 많이 과하다. 도청도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건님, 그럼 검찰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도 어제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 경기도 특히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일단 아니라고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입장을 보면요. 경기도의 업무 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검찰 수사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에서 그러니까 압수물을 가져가서 검찰에서 업무를 봐도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경기도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 압수물들을 주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압수수색하는 팀이 경기도청에 상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오히려 경기도가 그걸 요청했다. 이렇게도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장기간 동안 업무 못하겠다 이런 얘기고 검찰은 우리는 가져와서 검찰청사에서 분석하면 되는데 경기도 편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압수수색이나 그러니까 강제 수사 자체가 결국에는 야권 인사에 좀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뭐 이재명 대표는 몇 번 압수수색했다. 뭐 근데 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압수수색 거의 안 하더라. 이런 비교까지 뭐 기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김동연 지사도 이게 법치란 이름의 독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제목의 글까지 써면서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정부가 이 지난달에 이어서 2달째 우리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기 둔화 흐름이 또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빨리 좀 우리가 돌파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089님 글을 주셨어요. 화창하지 않은 금요일 오후에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외교도 외교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남은 생이라도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자, 언젠가는 할머니분들도 일본 정부에게서 진심으로 사과받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이상은 씨가 부르는 노래죠. 언젠가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언젠가는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지긋지긋하게 몹시 싫은 생각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괜시리, 넌더리, 진저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넌더리입니다. 넌더리는 몹시 싫어서 생기는 귀찮고 지긋지긋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싸움에 넌더리를 냈다. 이제 떠돌이 생활에 넌더리가 난다. 이렇게 넌더리 뒤에 내다나 나다 또는 치다 같은 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넌더리의 준말은 넌덜이고요. 남 뒤치다거리에 넌더리 난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관용구 넌더리를 대다는 넌더리가 나게 굴다란 뜻입니다. 그가 하도 넌더리를 대어서 할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괜시리는 괜스레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또 진저리는 몹시 실증이 나거나 귀찮아 떨쳐지는 몸짓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저리는 그런 몸짓을 뜻하고요. 넌더리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서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소식이 잦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에 비교적 따뜻한 바람도 다소 부는 가운데 약하게 비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한편 남해상의 기압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은 주로 밤에 극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이런 비를 능계비나 먼지잼이라고 하는데요. 기압골이 통과한 뒤에도 그다지 쌀쌀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14도 등 11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기온 예년보다 낮았습니다. 다소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다시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높은 구름이 다소 들어와 있는 가운데 기온도 적당하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최적의 봄 날씨인데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구 14도, 광주 16도 등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뒤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먼바다의 물결 또 서해 먼바다 물결 높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가 2달 연속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오늘 일본 정계 전현직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합니다. 또 한일 양국 경제인들과 대학생들도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반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자,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키호 총리 회담 이후에 12년 만이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또 어떻게 전망될지, 자,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쁜 시간에 스튜디오에도 나와주시고. 예. 자, 이 회담이 어제 이루어졌고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뉴스가 쏟아집니다. 전문가시니까요. 한번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예, 글쎄요. 그 많은 국민들이 다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 패배감, 씁쓸함, 참담함, 노여움 이런 네. 이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 별로 얻지 못했다. 예, 많은 걸 내주고, 게다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못한 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만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일 관계 봄이 왔다고. 네네.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글쎄요, 제 심정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또 춘래 불사춘 이런 느낌이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비판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건너간 것이었는데, 그런 비판이나 걱정을 잠재울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고받기라고 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른바 그랜드 바겐 이러면서 통 크게 주고 통 크게 받겠다 이랬는데 과연 그런 흔적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방일까지는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월 6일 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을 때도 그때도 이미 반쪽짜리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물에 지금 찬 게 반컵이고 네. 나머지 반컵은 일본 쪽에서 채울 순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하고 기자 인터뷰가 있었다고 했고, 그게 일부 전해졌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일본이 행동할 때다 이런 요구도 했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러한 일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담긴 거였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예. 자, 정상회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공항 도착할 때부터 의전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보죠. 저녁 만찬까지. 동선들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고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예, 또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85분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저녁 만찬까지의 전체적인 일정 분위기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뭐 이번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뭐 양자 회담으로서 최선의 그 스케줄을 짜서 네. 이 뭐 소박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뭐 소박한 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게 이 뭐 대대적으로 이 환영하는 모습이라든지 환영받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연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우를 갖추려고 일본 쪽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크게 환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힘들었던 거는 아마 우리 쪽에서도 걱정이 있었지만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언질이 있었지만은 좀 불가역적인 그러한 확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보수 우익 쪽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 같은 게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유약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쉽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예우를 갖추는 그러한 연출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중하지만 갑자기 잡힌 이제 실무 방문 치고는 예우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하셨습니다. 자, 보통은 뭐 정상이 방문하면 관저 혹은 공관 이런 데서 일행들 다 초대해서 뭐 건배도 하고 만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긴자거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상 내외가 부부 동반으로 첫 번째 식사는 스키야키, 뭐 우리식으로는 소고기 전골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오므라이스 집에 이때는 정상 2명만 가서 여러 가지 외교 일정에는 뭐 식사, 메뉴 이게 우리가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이러한 어제 저녁 만찬 일정 접대 이런 데 좀 숨어 있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 만찬을 만들기 좀 어려웠을 거다. 그렇지만은 뭐 일본의 좀 전통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외빈들을 맞이하는 그런 일본의 그동안에 이 관행으로 봐가지고는 소박하지만은 굉장히 일본적이고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 내용으로 이른바 스키야키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오므라이스 쪽에 좀 더 하이라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전 담이라 그럴까 이게 나오기 그 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달에 그 아소다로 부총리가 왔을 때 지금 지금 이 아소다로 씨가 왔을 때 한국에서 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렸을 적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뭐 오므라이스보다 훨씬 맛있는 게 요즘에 많다 뭐 이런 그 이 농담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일본 경험이라고 하는 걸 꺼내와서 일본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연출이 이 오므라이스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번 만찬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므라이스만 하기엔 좀 너무 약하고요. 근데 오므라이스는 붙이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하게 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만찬 이상하다 했더니 대통령실은 친교다. 어떻게 만찬을 2번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긴자의 노포입니다. 스키야키 집도 뭐 1920년대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므라이스 집은 뭐 128년대 했으니까 19세기부터 있었고. 자, 이 노포에서 양국 정상이 우리 소주와 또 일본의 고구마 소주로 화합주를 나눠 마셨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요. 교수님 이 대목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네, 뭐 그렇게 뭐랄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이렇게 이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주를 가져가서 마신 건 괜찮았지만
거기에 그 같이 나온 게 일본의 이 일본식 소주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식 소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사츠마 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큐슈 지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 건데 굳이 그랬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약간의 좀 그 아쉬움 같은 건 좀 남습니다. 네. 우호적인 분위기 연출은 뭐 괜찮았으나 고구마 소주 대목이 조금은 이제 알고 보면 걸린다 이랬어요. 자, 정상회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본론이죠,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자, 일본 기업이 혹시나 좀 참여 의사를 밝히려나? 뭔가 좀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려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또 이른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 우린 WTO 제소를 이제 취하하고요.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한다. 선언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한일 청년들을 위한 재단, 이게 미래 파트너십 재단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우리 정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출연을 한다. 이런 합의 정도예요. 자, 이게 성과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나열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 조금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일본 기업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기대했던 거는 기시다 수상의 육성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그와 이 세트로 돼가지고 일본의 기업이 이른바 가해 기업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 대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그 이 사과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본의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른 그러한 사과 표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일본 가해 기업이 적어도 재단에 기금이 아니라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한국 쪽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게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문제고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쉽게 갈 수 없는 지점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중에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뭐 용기를 냈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 단계로서 요미우리의 그 이 뭐죠?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일본 기업의 모종의 기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외교고 그게 주고받는 것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바게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랜드 바게인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은이라고 하는 정도가 됐을 텐데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전혀 없는 대신에 새로 그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한일 청년 뭐 파트너십 기금인가요? 미래 청년 파트너십 기금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그것도 이제 그 기업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전경련 뭐 계단렌 뒤에 숨는 게 되겠는데요. 뭐 계단렌에 내는 뭐 회비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그냥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그것도 일부러 찾아야지 들어가는 정도로 이게 처리가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제대로 이 처리한 걸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에 대한 보복으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WTO에 제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WTO 제소를 하는 그 이 이후에 이 구도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이른바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를 뭐 선언적으로 한번 일본이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와 안보의 역사를 갖다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일본이 먼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봤던 건데 그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일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거를 저강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그 일본이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호소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먼저 이거를 치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서 치워준 거죠. 그리고 이 순서도 이게 그 WTO 제소를 중단한다고 우리가 했었고 일본 쪽에서 철회한다면은 중단해서 이제 취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동시에 이제 철회와 취하가 같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한국 쪽에서 취하하고 일본이 그 조치를 해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그 순서도 좀 이상해요. 게다가 이제 지소미아 보건 문제도 사실은 지소미아도 이 정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정부의 정부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양의 정보를 갖다 일본에 제공을 하고 일본이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카드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뭐 한국 쪽에 그러한 그 새로운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해왔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였었고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카드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도 못한 채 이것도 다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형태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외교로서는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재단을 뭐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 쪽에서 만드는 재단이 아닌, 그래서 이제 그 한일 합작의 그러한 기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기금의 그 발표라고 하는 것도 다른 장소에서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 쟁점이 아닌 걸로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안 좋았는데 더구나 인적 왕래가 지금 단절된 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 왕래가 단절된 것도 직접적으로는 한일 관계 악화하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었고 그 배경에 이제 한일 관계 악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어 왔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미 인적 교류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인적 왕래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이 대면의 그 여러 가지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관계가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새로운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못 써왔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민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만 놔두면은 거기에서 더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춰서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일정한 그 오리엔테이션 또는 뭐 디렉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정말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민간 간의 그러한 화해 협력이나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건가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그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어떤 제약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수님이 걱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과를 제가 쭉 나열했는데요. 성과라고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해법은 우리가 선물로 들고 간 게 확실하고 말이죠. 구상권 상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아주 이제 강하게
우리 대통령이 또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소미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일본이 이제 오히려 갈급하던 것을 우리가 풀어준 셈이 된 거고 네. 수출 규제는 일본도 이제 이 시점에는 풀어야 되겠다 하던 것을 풀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준 셈이 돼버린 거고 네네. 사실 소부장 문제도 많이 국산화하고 수입도 다변화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일본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한국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일본. 이건 이미 지금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많이 휴일이면 일본 여행들 떠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정부 간의 노력과는 이제 별도인 것인데. 네네. 자, 어두운 게 없어 보인다. 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요거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총론으로 말씀 주셨지만 교수님 개인적으로 지난 6일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했을 때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교 참사가 아니라 그냥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신 바가 있어요. 네네. 서울대 또 이 민주화 교수 협의회 성명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대목 어제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네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정한 그 꼴이 돼서 그러게요. 네, 정말 이 부분도 굉장히 씁쓸한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데서도 나왔는데 네네. 대법원 판결이 1965년도에 우리 정부의 해석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는 놓지 않고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법원 판결은 이 1965년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에 맞추어서 나오는 거였었어요. 네. 그 정부의 해석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입장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65년도에 그 조약에 따라서 그 조약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의 해석에 입각한 거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1910년에 이르는 그 한국과 일본, 이때 한국은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과 조약이 모두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인데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원천 무효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입장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 입장을 접은 적이 없어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이라고 하는 이 법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 세워진 그러한 법리였었고요. 이 초대 법제처장을 맡았던 이 유진호 박사께서 당대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였고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출장을 와서 일본에 있는 여러 의견들을 듣고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한 가운데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나 이런 입장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부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것은 이 보상이나 청구권이 아니라 배상이다, 위자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1965년도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해석에도 맞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얘기되어져 있던 것처럼 재산과 경제에 관한 그러한 권리들이 재산권이죠. 재산권, 민사적인 그러한 권리가 정치적인 타결로 해결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러한 그 책임과는 별도의 문제고 더구나 이제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자 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법리적인 그러한 해석과 이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대법원 판결에 입각한다고 한다면은 일본 기업이 더구나 이거는 민사적인 그러한 얘기였는데요. 일본 기업이 거기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12년도에 나왔던 것이었고 그걸 확정한 거는 2018년도 10월이었는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의 그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이었을 때 이 사법농단의 수사권을 가지고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법리적인 판단 속에 위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숙제로 지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제 발표된 내용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졌다. 꼬였다. 지금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데 역사적, 법리적 이 그동안의 개념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65년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대 우리 정부의 변함없었던 해석에 근거해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 물컵의 반을 우리가 대승적으로 먼저 채웠다. 일본이 성의 있게 반을 이제 채우지 않겠는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표현이고 이게 또 국민들의 일부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뭘 좀 하겠지? 하려나?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이게 뭐 몇 방울 찼습니까? 네, 어저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는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즉답을 피했던 상황이죠. 다만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컵의 반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겠죠.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셔틀 외교에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표명이 되었으니까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질지 그건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직은 물은 반컵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채워질 것인가. 어휴, 정말 잔이라도 깨지지 않아야 될 텐데 말이죠. 글쎄요. 자, 이 좀 새로운 길 어쨌든 어제 천명된 것이 새로운 출발 또 첫 발을 떼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첫 술에 배부르랴 앞으로 뭔가 좀 채워져 나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신다면 좀 바람직하게는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좀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 취지에 맞는 그 기본 정신에 맞는 한일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해답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공동성명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취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딱 거기에 꽂혀 있는데 사실은 그 미래지향이 나오기 위해서 한 가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미래지향 또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 경제 이런 공유의 가치가 얘기되어질 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이 이룬 민주화의 이 성과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일본이 그동안에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지켜가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했던 그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더해서 또는 그 전에 전 단계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평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이 기본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파트너십이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화의 노력과 이 열린 그러한 경제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네.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야, 어느 시점인가 한번 양국 정상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네.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부터라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 미래 지향만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또 지혜로운 정리의 해법들을 고민했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네네. 자, 그런 시간이 좀 오길 바랍니다만 지금 어제 또 이 일본 관방상의 일본 내 인터뷰를 보면요. 네네. 독도라든가 네네. 민감한 얘기들이 오갔던 네네. 정황들이 네네. 있어서 네네. 앞으로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되면 또 교수님 모시고 네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부관방 장관이죠. 네. 네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얼굴이 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봄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마음은 어두우십니까? 마음은 제가 많이 어두운. 아까 언젠가는 듣다가 네네네.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질 울컥하셨구나. 뻔했었어요. 예. 그 노래는 항상 울컥해요. 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저하고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 뭐니 해도 바로 어제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대 네, 일본연구소 네, 네, 남기정 교수님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학자로서 해주셨지만 네. 또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저널리스트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을까 싶은 정도가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를 쭉 돌려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단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딱 세워놓고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를 일단 직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표현을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아베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하면서 언급한 현장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상권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이제 본인 임기 4년 남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구상권 청구 유효 기간은 10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될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안 믿는 눈치 같더라. 현장에서조차.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2018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자료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행정부 수반인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구상권 청구 안 할 거예요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다. 이건 세계 만방에 자 대한민국은 이제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사법부 위에 대통령이 군림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국회가 지금 너무 얌전하다. 네, 네. 이거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지도부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중진들 얘기예요. 민주당 중진들이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이 안 나온 내용이 또 어제 밤에 전해져서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이거 밤새 뭐냐. 취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공영방송입니다. 네. NHK를 통해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것이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2015년 네. 이 위안부 합의죠. 네. 요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어요. 외무상이었어요. 윤병세 장관이 당시에 맞아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거 약간 저는 독도 얘기를 일본이 했다니까 네. 부하가 좀 치미는 느낌인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거나 또 뭐 직답을 피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양국 입장이 배치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8시 한 50분, 49분 정도 돼요. 저녁, 어제 저녁. 밤이 돼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관방장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국 기자들 만나가지고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런 등등의 양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교환이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이더 문제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사실은 저도 회담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005년에 그 9.19 육자 회담 네네네. 북경에서 있을 때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담, 우리 그러니까 동북아 다자 외교 틀 안에서 네. 이게 평화 체제를 안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담이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그 관방장관이 직접 자국의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일종의 백브리핑을 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명의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도 얘기는 전혀 없었다. 부인. 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독도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자들하고 설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현장 취재 갔는데 관방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도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안부 합의 관련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시다 총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합의의 당사자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안에서 뭐 화합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공개를 하냐. 일단 공식 기자회견 위주로 좀 해달라. 확인 안 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 속 터지죠. 그렇죠. 아니 관방장관은 이렇게 확인해 주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왜 확인을 안 해줍니까? 이제 이러니까 계속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재단을 해체하고 사실상 파기하더니 또 임기 말엔 파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도쿄 현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두 번째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독도 문제? 전혀 들은 바 없는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방장관 발언이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라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무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독도 영유권 이슈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러게요. 우리는 안 했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좀 약간 미스테리한 상황이 갑니다. 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이것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이렇게 살짝 입장을 바꾸면서 그렇지만 이거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수산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 뜻이 확고합니다.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 개방을 한다?
그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비주얼 고주얼 적절하지 않아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안이에요. 한일 간의 상당 독도도 현안이죠. 네네. 레이더 문제 현안 지소미아. 현안이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 현안이죠. 특히 소녀상 철거 문제 이런 거 어떡할 건지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특히나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후쿠시마 수산 이거 방출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죠. 애들 생선 먹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큰 현안인데 이렇게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익명으로 관계자 발로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윤핵관, 뭐 핵핵관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익명의 뒤에 숨지 말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아라 그 관방장관처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잖아요.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200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6자 6개 나라가 회담을 하고 서로 간의 국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인데요. 외교부 그때 대변인이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국 기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국익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민들은 궁금하고 네. 우리 기사에는 보도가 안 된 게 외신을 인용해서는 이런 게 논의 됐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안 쓰면 좋겠다. 뭐 그런 것까지 쓰세요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익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도된 걸 우리 정부가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용 보도를 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화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제3자 변제 방식도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면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이건 내가 정치문도 하기 전에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럼 대통령이 낸 아닌가?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외교부는 얘기했었고. 그러니까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꼼꼼하게 채워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 평가가 지금 뭐 극명하게 나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민주당 중진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일단 오늘 저녁 개요대 강연까지 마치면 저녁에 늦게 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이죠. 향후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첫 걸음, 출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셔틀 외교가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셔틀 외교인데 우리는 갔잖아요.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언제 오는 겁니까?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가 약정이 없습니다. 뭐 최소한 뭐 더워지기 전에 다시 올게요라든가, 더워지기 전에 올게요라든가, 뭐 여름에 온다든가. 그렇죠. 여름에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풍 때 오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앞서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박진 장관이 물컵 반잔의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반잔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채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을 일본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반잔을 그 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구상권 청구 문제도 그렇고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느냐 법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정관 제4조 2항을 보면 네. 그 일제 외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변제 문구가 작년 12월 21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미불 공탁금 등에 대한 소송 자료 등을 기타 뭐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모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그냥 모금을 해서 그 모금된 돈을 지불해도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과 예산이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만약에 이 재단에 부여된 역할의 범위를 뛰어넘게 된다면 이건 직권남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상 배임 이런 거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는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 동원이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1910년 한일 합병조약 이후에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고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전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 실시해서 44년 10월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일본이 이걸 부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당시의 강제징용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한 달에 2엔 3엔 용돈만 받고 월급 전액을 일방적으로 기숙사 사감이 이제 관리했던 거잖아요. 고된 노역이었지만 식사량은 매우 작았고 도망치다 걸리면 구타와 체벌. 이게 강제동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요, 미쓰비시 일본제철 같은 일본 기업이 했지 우리 기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포스코가 40억을 출연하고. 그러니까요. 뭐 본인들이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법률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기업은 따로 그렇습니다. 있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 시킨 데는 미쓰비시 일본제철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우리 기업이 왜 갚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오므라이스와 소폭 회동으로 신뢰가 형성됐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한일 관계가 복원이 아니라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한일 관계가 괴멸적 파국 상태를 맞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양금덕 할머니는 보니까 이제 추심 소송을 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전두환 씨의 손자죠. 이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그 전재용의 차남인 전우원 씨의 폭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또 가족들은 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좀 기자님 주목하신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5.18 관련된 내용이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평소 전재용 씨가 이제 아버지죠. 평소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빨갱이들의 계획일 뿐이었다. 너희들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호화로운 가족 모임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호텔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가족 식사를 하고 뭐 그게 예사였고 일요일엔 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배드민턴을 쳤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왔고 용돈으로 수백만 원씩 줬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1년에 몇 억씩 되는 자금이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전두환 비자금 추적해 왔던 그리고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는 어떤 청년이 그냥 개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봤던 분들도 아닌데 BLSC라는 회사의 20% 지분 그다음에 웨어밸리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 뭐 그리고 이제 준 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냥 뭐 어떤 마약을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한 청년의 주장으로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물론 검찰도 어떤 범위가 있는지 한번 직접 들여다보겠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 이 비자금을 부정축제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징금을 받은 게 2,200억대가 전두환 씨. 또 비슷하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았는데 거긴 다 냈죠. 비교가 돼요. 예. 노태우 씨 일가는 다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셨지만 또 생전에 참회도 하고 네. 그 가족들도 이제 광주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이제 죄인의 심경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두환 씨 일가 중에는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발언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비자금 관련해서 한 발언들 이전까지 밝혀진 내용과 좀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검찰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혹시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국고로 환수해야죠. 네. 그런데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거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촉이 어떠세요? 근데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답답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두환 추징 3법을 계류돼 있죠. 예,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이 이것을 그러니까 발의는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법이 통과가 돼야 그래야 검찰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도 하고 추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그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금전, 범죄 수익 그리고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그다음에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했을 때 전두환 씨 얘기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것을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국회 법사위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쿨쿨 잠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 취재를 했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형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을 한 번 했대요. 그랬는데 법원 행정처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추진 불가 이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논의 자체가 안 됐다. 네. 그래서 다음 법사위 법안 소위에 이제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해 볼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 밀려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다만 국민적 요구가 가열차게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고요. 관련해서 검찰 쪽도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검찰 취재하는 기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임세진 부장검사가 지금 범죄 수익 환수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만 마련이 된다면 우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이 지금 손쓸 방법이 없는데 의지는 상당하다라고 임 부장을 취재한 현직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답변이 오길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오늘 오전에도 이 전우원 씨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게 마약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 환각 증세를 보여서 경찰이 중간에 또 들어왔는데. 근데 경찰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병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장에 기자들이 이렇게 상주하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이 취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버전이 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판독해야 되니까. 자, 이게 걱정되는 게 또 그러고 보면 신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약 범죄자들을 잡겠다. 본인도 스스로 이제 뭐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약물 복용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도 지금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이 전우원 씨 어떻게 처리가 돼야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국에 와서 관련된 내용과 자료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 의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이 아들을 그냥 아픈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어떤 진실과는 먼 얘기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 삶이 유복했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폭로를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어떤 청년의 절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인데 네네. 29만 원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학살자인 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너는 환자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담으로 배척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청년의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 청년의 누군가는 좀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진심을 좀 받아서 검찰도 수사당국도 좀 나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추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네네네.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는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연희동 지하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구나. 처음 봤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자기 형제들끼리 2천만 원을 네네. 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삼남 있잖아요. 전재만 씨. 와이너리 한다는. 네네, 와이너리 한다는. 그 전재만 씨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정치권의 한 관계자로부터 네네. 확인을 하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모을 만한. 네네. 물론 그 결혼을 뭐 그 기업주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형성된 재산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재산.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인이 뭔가 어떤 무슨 사회 활동을 통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를 축적할 만한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자택 안에 뭐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법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지만 있으면 연희동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의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밝혀지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주 소식 여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날을 누리시고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